안녕하세요. 아티클 모아태산의 아모테입니다. 오늘은 오른쪽 사진에 보이는 이 허름한 레스토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레스토랑은 평범한 레스토랑처럼 보이지만 엄연히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레스토랑이라고 하고요. 이 가게 외에 다른 가게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가게 단 하나인데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1000억을 넘는다고 합니다. 사진만 보시면 1000억은 고사하고 10억도 비싸 보이는데요. 이 레스토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아티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스토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미국 필라델피아 남쪽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고 하고요. 주식시장 상장은 지난 19년도에 1달러로 시작을 해서 최근에는 13달러까지 폭등했다고 합니다. 13달러까지 폭등해서 1000억의 가치를 가졌으니 초기에 상장한 1달러 가격으로 봐도 한 100억 원 정도의 가치라서 상당히 높은 것 같고요. 이렇게 이 레스토랑의 높은 가치와 최근에 또 폭등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데, 이 레스토랑에서 규제기관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프랜차이즈를 계획하고 있고, 또한 자기네들의 홈스타일 샌드위치나 여러가지 음식, 또 편안한 분위기,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잘 믿기진 않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주가 차트나 관련된 숫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지난주 야후 파이낸스에서 검색한 이 레스토랑의 정보인데요. 주식시장에 등록된 이름은 홈타운 인터내셔널이고, 앞에 말씀드린 주가 13불에서 약간 내려서 11.6불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약간 내렸지만 시가총액은 9천만 불로 여전히 1000억 원에 달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을 보면 최고가로는 한 15.75불까지 올랐었네요. 차트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지난 19년도에 1달러로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서 계속 가격이 올랐고, 지난 2월에는 14불 정도까지 올랐고, 그 다음에 최근에 약간 떨어져서 11.6불 정도 떨어졌고요. 도대체 이 레스토랑이 얼마나 뭘 잘하길래 이렇게 주가가 폭등했는지 다른 숫자들을 좀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난 한 해 매출이 14,000불. 이익이 아니라 매출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1년간 2천만 원도 채 나지 않고요. 거기다가 밑에 보면 손해가 나고 있고, 더 심한 건 영업이익을 보면 영업이익 손해가 한 60만 불 정도 되는데요. 이 단위가 1000단위니까 그러면 한 7억 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보면 이 레스토랑의 가치가 1000억 원은 고사하고 1억 원도 아까운 정도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계속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스토랑에서 파는 메뉴나 음식에 뭔가 특별한 게 있는지 해서 봤는데요. 메뉴판도 보면 그냥 일반적인 동네 레스토랑의 메뉴판과 별반 다를 바 없고, 그 다음에 건물 사진도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이런 건물 사진 앞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혹시 또 몰라서 이 레스토랑을 구글 스트릿뷰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스트릿뷰에서 좀 전에 보셨던 이 레스토랑이 여기 있고, 주변을 보면 그냥 동네 시골에 있는 허름한 레스토랑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 내부도 한번 들여다보면 의자만 봐도 엄청 허름하고 전반적으로 보잘것없는 동네 레스토랑인 것 같고요. 여기서 파는 음식들 사진을 봐도 이런 사진들 그렇게 입맛이 당기는 음식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사진들. 그리고 이 레스토랑의 CEO는 폴 모리나라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CEO 겸 CFO 겸 회계 담당을 맡고 있다고 하고요. 이 사람의 다른 직업은 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의 레슬링부의 코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레스토랑의 부사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틴 린덴무스는 같은 폴스보로 고등학교의 수학 선생이라고 하고요.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일단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될 것 같은데요. 더 자세한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이 레스토랑이 상장되어 있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미국에는 대표적으로 두 개의 주식거래 시장이 있죠.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 이 두 곳이 있고요. 이 두 곳에 상장된 회사들의 주식 가치를 총 합치면 45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사진이 뉴욕 증권거래소의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주식들의 현황판 사진입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이렇게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 외에도 제3의 주식시장인 장외거래시장이라고 불리는 OTC라는 시장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이 시장 같은 경우는 규제도 좀 덜하고,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두 개의 주식시장은 주식을 거래할 때 중앙 컴퓨터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 OTC 같은 경우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1대1로 거래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주식시장의 규모가 상당히 작을 것 같은데 이 OTC라는 주식거래 시장도 뉴욕 증권거래소와 비슷하게 한 25조 달러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회사의 규모는 작아서 뉴욕 증권거래소보다는 4배 많은 한 11,000여 개의 회사가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OTC라는 주식거래 시장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게 3가지의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디다스나 하이네켄 같은 이러한 회사들이 미국 자본시장에 진출을 하고 싶은데 뉴욕 증권거래소나 나스닥 같은 규제가 많은 곳은 좀 부담스러울 때 이러한 OTC 시장을 통해서 미국 주식시장에 진출을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인 세컨티어에 있는 회사로는 리튬 광산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규모의 저가 호텔 체인이라든지 이러한 업체들이 주식에 상장하고 자본시장에 진출하고 싶을 때 이 OTC에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드티어인데요. 이 서드티어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껍데기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도 없고 이익도 없고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OTC 시장에 이러한 껍데기 회사들이 많이 존재하는 이유가 앞에서 말씀드린 뉴욕 증권거래소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회사가 규제에 어긋나거나 잘못된 행위들을 할 때에는 바로 상장 폐지가 가능한데 이 OTC 같은 경우는 강제로 상장 폐지를 할 수는 없고 문제가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플래그를 붙여서 위험 신호를 보여주는 것 외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OTC에서 주식 거래를 주관하는 기관의 대표도 이 OTC의 한 2~3%는 정말 안 좋은 회사, 쓰레기 회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여러분도 예상했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레스토랑 홈타운 델리라는 이 레스토랑이 상장된 곳은 이 OTC라는 장외거래 주식거래소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서드티어에 해당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그래 OTC에 들어갔고 서드티어고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왜 주가는 폭등한 거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어떤 회사의 시가총액을 계산하는 건 현재 주가에 총 발행한 주식수를 곱하면 시가총액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현재의 주가에 발행한 주식수를 총 곱해서 시가총액을 계산하는 게 아주 정확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리즈너블한 계산 방식이겠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어떤 주식이 이 회사의 가치보다 싸게 팔리고 있다면 사람들이 더 사려고 하고 아니면 이 가치보다 비싸게 팔리고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팔려고 할 테니 현재의 주가는 이 회사의 가치를 판단하는 합리적인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OTC에 등록된 홈타운 델리 같은 경우는 주식이 몇 주 동안 한 주도 거래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거래될 때도 몇백 주 수준으로만 거래가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작은 사람들이 거의 거래가 없는데 어떻게 주가가 폭등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니 이 OTC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1대1로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된 주식이 100주만 넘으면 이 가격이 현재 가격으로 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 홈타운 델리의 주식이 지난주에 11.6불이었는데요. 제가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한테 연락을 해서 야 내가 11.6불인데 116불에 100주를 살게 라고 해서 거래가 성사가 되면 제가 사기로 한 116불이 현재 가격으로 기록이 되면서 이 레스토랑의 주식은 단 하루 만에 10배가 오를 수 있고 이 레스토랑의 시가총액도 1000억에서 1조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그러면 주가가 폭등된 게 혹시 주가 조작을 해서 가격을 폭등한 다음에 이 높은 가격의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챙기려는 그러한 사기 사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주가가 폭등한 게 사기 사건과는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은 게 보통은 이렇게 주가 조작을 하는 경우는 급하게 가격이 올랐다가 빠르게 폭락을 하는데 이 레스토랑의 주식 같은 경우는 계속 폭등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이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총 6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래서 주가 조작을 통해서 이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비싼 가격에 주식을 사고 그걸 통해서 이익을 얻겠다. 이러한 사기는 좀 상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레스토랑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주식 차트에서도 보셨지만 이 레스토랑의 이름은 홈타운 델리인데 이 주식시장에 등록된 이름은 홈타운 인터내셔널입니다. 이 홈타운 인터내셔널은 네바다주에 있는 모 회사고요. 2014년에 설립된 회사고 이 홈타운 델리라는 레스토랑은 2015년에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전에는 이 미국 증권협회인 SEC에 관련된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데 미리 공개를 했다고 하고요.
이러한 문서를 제출한 시점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레슬링 코치인 CEO와 수학 선생인 VP 이 둘이 이 레스토랑의 주식의 95%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골의 레스토랑이 네바다주의 모 회사도 있고 또 SEC 쪽에 파일링도 하고 뭔가 뒤에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배후에 뭐가 있는지 좀 조사를 해봤더니 노스캐롤라이나에 위치한 트라이언 캐피탈이 이 나머지 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이 트라이언 캐피탈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중에 한 명은 이 레스토랑이 있는 지역에 있는 폴스보로 고등학교 출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홈타운 델리라는 레스토랑의 건물도 이 트라이언 캐피탈에서 렌트를 해준 거라고 하고요. 또한 이 트라이언 캐피탈의 대표인 피터 코커 시니어 같은 경우는 이 캐피탈을 통해서 또한 개인적으로 이 홈타운 델리에 대출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트라이언 캐피탈의 직원 한 명은 서류상으로 이 레스토랑의 비서로 등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더 이상한 게 있는데 이 레스토랑이 이 트라이언 캐피탈에 매년 컨설팅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는데요. 이 트라이언 캐피탈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나 골프용품 공급 뭐 이런 쪽에 전문성이 있었고 이런 푸드 인더스트리 쪽에는 전문성이 없었는데 이렇게 컨설팅 비용을 지출하는 게 상당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아티클에 따르면 아마도 이 트라이언 캐피탈이 이 레스토랑의 주식을 비싼 가격에 1대1로 구매를 하고 그 금액의 차액을 다시 컨설팅 비용으로 되돌려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 CEO와 VP가 갖고 있는 주식이 있고 이 주식을 이 트라이언 캐피탈이 비싼 가격으로 매입을 하는 거죠. 1대1로 거래를 해서 매입을 하고 그러면 그 돈을 이 사람들이 받게 되니 이 차액을 다시 컨설팅 비용으로 돌려주면서 차액을 주는 뭐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예측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이 레스토랑은 지난 19년도에 OTC에 상장을 하고요. 이 시점에 대주주가 바뀌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레슬링 코치와 수학 선생이 가지고 있었던 상당수의 지분을 이 트라이언 캐피탈의 대표인 피터 코커 시니어의 아들인 피터 코커 주니어가 가져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주주가 바뀌면서 또 홍콩에 있는 헤지펀드가 이 레스토랑에 250만 불을 투자를 했다고 하고요. 마카오에 있는 헤지펀드도 100만 불 넘는 금액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의 인물이 홈타운 델리의 대주주가 된 피터 리 코커 주니어인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터 코커 주니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홍콩에서 계속 일을 했다고 하고요. 2013년에는 마카오에서 13이라는 이름의 럭셔리 호텔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호텔 같은 경우는 컨셉이 완전 럭셔리하고 이 호텔을 준비하면서 이 호텔의 타겟 고객인 슈퍼리치 대상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롤스로이스 팬텀도 30대를 샀다고 하고요. 금액은 26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피터 코커 주니어는 연봉을 한 100만 불 정도 받아갔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고 건축이 지연되면서 사업이 망했다고 하고요. 구매한 롤스로이스 팬텀도 중고시장에 매물로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티클에서는 이 피터 코커 주니어가 13이라는 호텔을 사업하는 것보다 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을 좀 더 유심히 들여다보았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버뮤다에 상장된 회사와 역병합을 통해서 자본시장에 진출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장사에 역병합하게 되면서 이 회사도 상장사가 되게 되는데요. 보통 저희 같은 경우도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 같은 경우는 뭐 거래도 하고 투자도 하지만 상장되지 않은 회사 같은 경우는 투자하기도 어렵고 또한 투자가 가능하다고 해도 리스크가 커서 투자가 꺼려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와 역병합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자본을 끌어모을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병합의 두 번째 장점은 이 홍콩에 있는 회사가 버뮤다에 상장한 회사에 역병합을 하게 되면서 이 회사도 이제 상장된 회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회사가 홍콩 회사였는데 이 버뮤다에 있는 회사를 상장하게 되면서 회사 전체가 이제 버뮤다에 있는 회사, 그러니까 회사가 국경을 넘어가는 것도 상당히 쉬워지는 거고요. 이 역병합에 대해서 저도 잘은 모르는데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병합이라는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되게 규모가 작은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고 규모가 엄청나게 성장해서 큰 회사인데 이 회사는 주식시장에 상장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려면 여러 가지 상장에 따른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데 이 회사가 사실상 이 회사를 먹는 건데 서류상으로는 이 회사가 이 회사를 합병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 이 회사가 두 회사가 한 회사가 되고
이 작은 회사가 서류상으로 이 큰 회사를 먹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합쳐진 회사는 이전에 상장된 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 사진 보시면 몇 년 전에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이 대표적인 역합병이었는데요. 다음은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미 이제 회사가 좀 많이 줄어드는 상태고, 카카오가 엄청 커지면서 합병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큰 회사가 작은 회사를 합병해서 가져가는 거지만, 이 경우는 이 서류상으로 이 다음이 카카오를 합병하는 것처럼 해서 다음 카카오, 그 다음에 상장할 필요 없이 이전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이 회사가 그대로 그냥 상장사가 되는 형태. 하지만 실제 서류상으로는 이렇지만 이 다음 카카오의 대표는 카카오의 대표였던 김범수 의장이 맡게 되면서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역합병의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미국의 OTC라는 주식시장에는 이렇게 역합병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넘쳐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회사 하나를 외국 회사가 잡아서 역합병을 하게 되면 바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회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일들을 하는 변호사의 얘기가 나오는데, 외국 회사 중에 미국 주식시장에 진출은 하고 싶은데 규제나 아니면 주식시장 상장하는 여러 절차들이 복잡한 회사들이 이렇게 OTC에 상장된 회사들과 역합병하려는 문의가 일주일에 4-5건이나 문의가 들어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OTC에 상장된 회사를 통해서 역합병을 하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이러한 역합병을 통해서 성장하려는 정상적인 시도도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또 상당수는 이렇게 역합병을 통해서 껍데기 회사를 인수하고 이를 통해서 투자자를 속이고 큰 이익을 얻으려는 사기 세력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OTC에서는 지난 3년간 오퍼레이션 쉘 익스펠, 그러니까 껍데기 회사 퇴출하기 작전 이런 걸 해서 한 800개 회사를 정지시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에서는 이 OTC에 있는 이런 껍데기 회사들을 역합병을 통해서 중국 회사들이 진출하는 경우가 2006년에서 12년 사이에 상당히 많았다고 하고요. 이러한 OTC에 있는 껍데기 회사와의 역합병을 통해서 사기를 친 사례에 대해서 다큐멘터리인 더 차이나 허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중국에 있는 대규모 제지업체가 OTC에 있는 한 회사를 역합병했는데, 나중에 이 역합병한 중국의 제지회사를 찾아가 봤더니 쓰레기 처리하는 회사였다고 하고요. 또 한 회사는 대규모 비료공장이라고 해서 본사를 찾아가 봤더니 트럭 운전사 1명 고용된 작은 회사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포스터가 방금 전 말씀드린 더 차이나 허슬이라는 다큐멘터리인데요. 기회가 된다면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에는 이렇게 역합병할 때는 회사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델라웨어주 같은 경우는 주 법률이 기업하기 좋은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하고요. 반면에 네바다주 법률 같은 경우는 기업의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는 게 상당히 유리한 법률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유한 책임, 회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영진이 지는 책임에 제한을 두는 이러한 것들이 네바다가 잘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역합병을 할 때에도 델라웨어에 위치한 회사와 역합병을 한 경우와 달리 네바다에 위치한 회사와 역합병을 하는 경우는 데이터 조작이나 주가 조작 이런 것들이 있을 확률이 높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레스토랑의 모회사인 홈타운 인터내셔널은 네바다주에 등록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OTC에 있는 회사와 역합병하는 경우는 합병당하는 회사와 합병하는 회사의 업종이 다른 것도 전혀 상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이루어진 역합병 같은 경우도 중국의 쓰레기 업체가 OTC에 상장된 유리장식품 유통하는 업체를 역합병했다고 하고요. 이 유리장식품을 유통하는 업체는 서밋 네트워크스라고 하는데, 이 회사의 주소는 라트비아에 되어 있고 지난 몇 년간 매출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OTC에 상장되어 있고 등록은 네바다주에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중국 셴젠의 자산관리 회사가 OTC에 상장되어 있는 XX 스트림이라는 멀티컬처럴 스트리밍 업체를 역합병했다고 하는데요. 이 XX 스트림 같은 경우도 지난 15년간 매출이 없었던 회사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역합병이 뒤가 구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 피터 코커 주니어가 13이라는 호텔이 망한 다음에 마소캐피탈을 운영하는 마노즈 자인이라는 사람에게 접촉해서 이러저러한 좋은 사업 기회가 있는데 같이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제안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둘은 이전에도 지인이었다고 하고요. 아무튼 이러한 피터 코커 주니어의 설득에 의해서 이 마노즈 자인은 250만 불을 투자하게 되고, 그리고 또 마카오에 있는 글로벌 에퀴티라는 펌에서도 200만 불을 투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증권거래위원회에 신고된 파일의 내용을 참조해보면 이 글로벌 에퀴티가 200만 불을 투자해서 이 피터 코커 주니어에게 주식을 사들이는데요. 이때 이 피터 코커 주니어가 200만 불에 넘긴 주식은 이 앞에서 말씀드린 레슬링 코치와 수학 선생님에게서 3,000불에 주고 매입한 주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000달러에 산 주식을 200만 불에 팔게 된 거죠. 도대체 이들 사이에 어떤 꿍꿍이가 있어서 이러한 거래를 하게 됐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래를 통해서 이 레스토랑의 주가를 폭등시킨 게 나중에 역합병할 때 합병하는 회사와 어떤 주식의 비율을 정할 때 그 주가 총액 가지고 비율을 정하니 그것 때문에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 아티클에 따르면 실제 이렇게 역합병을 할 때 이런 규모가 작은 회사의 주가 총액을 보고 그 기준만을 가지고 비율을 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주가를 띄운 게 합병할 때 두 회사 간의 주식의 교환의 비율을 정하기 위한 걸로 쓰인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제가 잘 모르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합병, 역합병을 하려는 회사가 이 정도 큰 규모인데 지금 이 레스토랑의 규모는 원래는 작잖아요. 근데 이렇게 작게 되면은 합병을 할 때 이 회사 주식 100주에 이 회사 주식 뭐 한 주 뭐 이렇게 되는데 이 레스토랑의 주가를 엄청나게 상승을 하게 되면 거의 비슷한 규모가 되면 이제 합병할 때 야, 이 회사 규모랑 이 회사 규모랑 비슷하니까 뭐 주식 교환을 1대1로 하자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그래서 이 레스토랑의 주가를 상승시킨 거 아니냐 뭐 이런 예상이 있는데 실제 이렇게 합병할 때 주식의 비율을 선정할 때 단순하게 이 회사의 시가총액만 가지고 주식 비율을 정하진 않기 때문에 의미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의심하는 건 이 헤지펀드가 워런트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즉 신주 인수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신주 인수권은 정해진 가격에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뭐 주가가 지금 앞에서 뭐 한 11.6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역합병을 하고 나서 주가가 계속 이렇게 유지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하고 사람들이 이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시점이 됐을 때 이 주식의 신주 인수권이 1.5불에서 2불 사이에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주 인수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점에 수백만 주의 권리를 갖고 있는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서 1.5불이나 2불의 주식을 산 다음에 그걸 시장에 뭐 11불, 12불 이렇게 팔게 되면 그만큼 파는 만큼 엄청나게 이익을 얻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의심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도 이 회사가 역합병을 한 다음에 사업을 잘 하고 그 다음에 이 주식에 일반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거래가 활발할 때 가능한 건데 뭐 그런 거를 노리고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아티클에 발단이 된 데이빗 아인혼이라는 애널리스트가 이 주식 정말 좀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리포트를 내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다양한 미디어에 노출이 되면서 이러한 전략을 쓰는 것도 좀 어려워진 거 아닌가 이렇게 이 아티클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작전을 통해서 역합병을 하고 역합병 이후에 어떤 특정 시점에 뭐 신주인수권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큰 이익을 취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 사건이 이렇게 언론에 나오면서 사실 역합병을 할 수 있느냐? 이러한 작전을 정말 실행할 수 있는지 그 자체가 큰 리스크가 되었는데요. 앞으로 이 레스토랑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 레스토랑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준비한 대로 작전한 대로 역합병하고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 이 아티클의 저자가 홍콩에 있는 헤지펀드에 연락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헤지펀드의 대답인 즉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합병을 추진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역합병 이후에도 또 다른 좋은 회사를 찾게 되면 그러한 회사와 재인수를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으로는 뭐 그런 건 좋은데 왜 주가는 이렇게 폭등시켰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헤지펀드에서는 우리는 주가 오른 거는 잘 모르겠다. 우리는 그냥 한 번 산 거 외에는 더 이상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아티클에서는 이렇게 주가를 폭등시킨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렇게 역합병을 한 다음에 지금 OTC에 있는 이 주식을 뭐 나스닥이나 뉴욕증권거래소로 옮기는 걸 노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예측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렇게 OTC에서 나스닥이나 뉴욕증권거래소로 이동하는데 많은 판단 기준이 있지만 그 중에 또 큰 판단 기준의 하나가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시가총액을 올려놓고 그를 기반으로 나스닥이나 뉴욕증권거래소에 올라가게 된다면 거기는 뭐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고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뭐 신주인수권 이런 것들도 행사하기 상당히 쉬워서 아마 그렇게 더 롱텀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예측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이상적인 시나리오인 것 같고요. 이 OTC라는 시장에서 나스닥이나 이런 곳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상당히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렇게 쉽게 올라갈 수 있을까? 정말 시장이 그렇게 단순하고 호락호락할까?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에서는 이 레스토랑을 둘러싸고 정말 무슨 일을 벌이기 위해서 꿍꿍이를 벌이고 있는지 이거는 아직도 알 수 없다라는 얘기로 하고 있고요. 하지만 뭐 여러 가지 방법 인수하고 역합병한 다음에 뭐 이름 바꾸고, 그리고 주식시장에 거래되는 주식 티커 지금은 HWIN인데 이것도 바꾸고 뭐 업종도 바꾸고 이렇게 막 세탁을 하게 되면,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또 다른 회사 인수하고 사업 성격 바꾸고 약간 수익 내고 숫자적으로 좋게 만들면 어느 특정 시점에 아무도 눈치 못 채는 사이에 큰 수익을 내고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티클은 여기까지고요. 이 아티클을 읽으면서 더더욱 내가 모르는 시장에 대해서는 되게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대박을 노리거나 뭔가 숫자가 좋아 보여서 괜찮아 보이네? 주가가 폭등하네? 여기 한번 갈아타 볼까? 뭐 이러다가는 폭망하기 십상이다. 눈 뜨고 코 베이는 일이 나한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세상에서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엄청나게 머리를 굴리고 있고, 그 가운데서 속이는 사람과 속는 사람이 지금도 어딘가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조심하고 투자를 할 때는 신중하게 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